햄버거와 핫도그 참 맛있죠. 사실 대표적인 패스트푸드긴 한데요. 당연히 되도록 안 먹는 게 좋긴 좋겠죠. 햄버거, 핫도그.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먹으면 그나마 건강에 괜찮을까요? 아마 이건 그래도 뭐 쉽게 맞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햄버거죠. 일단 핫도그를 보면 소시지는 대표적인 가공육이고요. 가공육은 기본적으로 몸에 좋지 않고, 핫도그는 햄버거처럼 채소가 없이 소시지와 빵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햄버거는 패티가 가공육이긴 하지만 소시지보다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일반적으로 덜하긴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소시지보다 많은데요. 여기서 양상추, 토마토, 양파 등 신선한 채소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햄버거가 소시지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는 거지 햄버거가 건강식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햄버거와 소시지 중에는 햄버거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지일 수는 있고, 햄버거를 먹을 땐 패티도 소고기 함량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그리고 신선한 채소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걸 선택하면 좋다고 하네요. 자파가 나왔습니다. 문화생활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문화생활 하면 뭐 범위가 문화생활은 넓잖아요. 뭐 공연 본다거나 전시회 간다거나 박물관 간다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스포츠 경기 본다거나 뭐 워낙 많잖아요. 문화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생리적인 나이가 더 젊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일본 도쿄과학대 연구진은 50세 이상 성인 1899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문화생활을 많이 할수록 생리적인 나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문화생활이 사람과의 관계를 넓히고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도와서 생리적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문화생활로 인한 효과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견줄 만하다고까지 말했어요. 네, 문화생활이 단순히 기분 전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문화생활, 네, 활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파가 났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저녁 루틴 뭘까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 저녁 식사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겁니다. 저녁 식사와 취침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면 비만과 당뇨병 위험이 낮아진대요. 둘째,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드는 것이 좋대요. 이 시간에 잠들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생체 리듬이에요. 하루 동안의 빛 노출 주기와 우리 생체 리듬이 10시에서 11시에 잠들 때 딱 들어맞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규칙성이죠. 비슷한 시간에 잠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성. 셋째, 역시 운동입니다. 아침 운동은 좋고 저녁 운동은 안 좋아, 그런 건 사실 없어요. 아침 운동이든 저녁 운동이든 본인의 신체에 맞는 걸 선택하고 취침 1시간 30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녁에 하는 중간 강도의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잠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깊은 수면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판 하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돌을 던지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바둑판은 한없이 넓어 돌을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바둑판 위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돌 하나가 인생을 그르치는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철의 내 머리 사용법 중에 일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돌 던지면 안 되죠.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돌을 던졌다면 그냥 확 포기해버려도 안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만회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근무 일정이 정해져 있고 잘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무 일정이 자주 변동되는 직업도 있죠. 근무 일정이 자주 바뀌는 직종의 경우 근무 일정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 행복도가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로니 골든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매일의 근무 시간이 직전에 결정된다라고 답한 사람은 규칙적이라고 답한 사람보다 행복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대요. 반면 근무 시간이나 일정이 정기적으로 변한다고 답한 집단과 규칙적이라고 답한 집단 사이의 행복도는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근무 시간이나 일정이 직전에 결정되는 그룹의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고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실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불안해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직전까지 근무 일정이 결정이 안 된다면 얼마나 신경 쓰이고 불안하겠어요. 향후 계획도 못하고. 근데 많은 회사에서는 이런 근무 일정이 언제 정해지는지가 복지와 크게 연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일정을 짜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 일정상 워낙 변수가 많다면 모를까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일정을 계획해서 미리미리 짜고 알려주는 것들이 정말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파가 났습니다. 잠을 그냥 푹 길게 자고 싶은데 자꾸 중간에 깨고 화장실 가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매일 그러는 경우가 많죠. 이유야 뭐 다양하겠지만 그 왜 그런지 좀 한번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저녁을 늦게 먹거나 자기 전까지 간식을 먹는 경우에 이럴 수 있대요. 2026 대한민국 수면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균 6시간 39분 침대에 머물지만 실제 잠드는 시간은 5시간 25분에 그쳤다고 합니다. 대략 1시간 정도는 잠들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거나 뭐 화장실 가거나 이러는 거죠. 정신건강 수면의학 전문의 알렉스 디미트리우 박사는 일찍 저녁을 먹고 더 이상 먹지 말아야 수면 중에 소화 활동이 줄고 위산 역류 위험이 낮아져서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잠들기 4-5시간 전, 이르면 오후 5시에서 6시쯤 저녁을 먹는 습관이 수면의 질과 대사 건강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습관이 잡혀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뭐 저도 그렇지만 오후 5-6시에 저녁을 먹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바로 이런 습관을 갖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12시에 만약 내가 취침을 한다면 7시나 8시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한번 안 먹어봐야지 다짐을 하고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방 하나였습니다. 치과에서 하는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죠.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서 뭐 의사들이 추천하는데요. 근데 받아보면 느낌은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썩 좋지는 않고 막 통증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괜히 치아가 또 깎이는 느낌도 있고 심하면 잇몸이 내려앉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 스케일링 하면 어떨까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박정철 치과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스케일링을 했다고 해서 치아가 깎이거나 잇몸이 내려가는 건 아니래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스케일링 후에 치아가 얇아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건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이 제거됐기 때문이고, 잇몸이 내려간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치석이 오랫동안 잇몸을 누르면서 실제로 잇몸이 내려가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스케일링 받으면 다 좋다고 뭐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무조건 자주 스케일링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일수록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관리하는 것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과식하지 않기 위해 음식과 함께 물을 좀 많이 마시라는 말. 물을 많이 섭취하면 위가 물리적으로 늘어나니까 포만감을 느끼게 되니까 과식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럴까요?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물을 마신 사람이 오히려 더 음식을 많이 먹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 코넬대와 펜실베니아 의대 주립대가 공동 수행한 연구를 보면 참가자들 대상으로 식사 모습을 촬영해서 분석했는데, 식사 중간에 물을 더 많이 마신 사람일수록 식사량이 더 많았대요. 연구진은 같은 음식을 물 없이 계속 먹을수록 그 음식의 향과 맛, 식감 등의 매력이 점점 감소한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먹으면 입안의 감각이 물을 먹었으니까 씻겨 내려가니까 새로워지고 음식이 더 오래 맛있게 느껴진대요. 그 결과 식사를 멈추는 시점도 더 늦어졌다고 합니다. 페이지 커닝햄 조 교수는 물은 위에서 빠르게 비워지기 때문에 오래 포만감을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물이 오히려 음식의 즐거움을 더 오래 유지시켜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식사 중간에 물을 최대한 안 먹어야 음식의 매력이 점점 감소해서 적게 먹겠군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파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 중독 문제도 있지만 암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대장암과 연관이 높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이 음주 습관과 대장암 발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을 했는데, 미국 성인 약 8만 8천 명을 20년 동안이나 추적 조사했는데, 연구 결과 일주일 평균 14잔 이상의 술을 지속적으로 마신 그룹은 술을 적게 마신 그룹과 비교했을 때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91%나 높았대요. 특히 음주량이 가장 많은 그룹이 직장암이 생길 위험은 술을 적게 마신 그룹보다 95%가 높았다고 합니다.
술이 이 대장암을 유발하는 이유 뭘까요? 알코올이 몸속에서 분해될 때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은 몸속 DNA를 손상시키고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데, 또 술은 대장 속 미생물 환경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금주 효과래요. 금주 효과. 예전에 술을 즐겼더라도 술을 끊게 되면 현재 술을 가볍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인 용종 위험이 46%나 낮아졌대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술을 끊기만 해도 절반 가까이나 용종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더 좋겠죠? 자파가 나왔습니다. 야, 오늘은 제가 회사 생활 버티는 비결 좀 알려드릴까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냥 빨리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면서 계속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누구는 회사가 체질인 것 같아 보여요. 아주 편하게 다닙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요. 회사 다니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억지로 다니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신기하기만 한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 걸까요? 첫째, 회사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데요. 몇 년 정도 생활하다 보면 회사가 드라마에 나온 회사랑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죠. 현실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따라 회사 적응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모든 동료와 친해질 수 없다. 때론 내 기대보다 못한 보상이 주어진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인 집단이다. 이런 현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소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래 버티는 힘이라는 거죠. 둘째, 내가 아닌 역할에 몰입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어떤 회사 일을 잘 못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역할을 잘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비하로 가지 않게 되고요. 그냥 그 역할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어떤 걸 수정하면 좋을까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 회사와 내 삶을 완전히 분리하는 능력이에요. 심리적 분리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회사 생활을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내 정체성을 오로지 회사에만 두는 게 아니라 회사는 내 정체성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힘들었더라도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와 이렇게 적당한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게 되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회사 버티는 비결이었군요. 자방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사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은밀한 두려움이 있을 뿐, 모든 것이 변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과 평생 모든 것이 지금과 똑같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 갇혀 있다. 파울로 코엘료의 불륜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늘 불안한가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변화에 대비해서 뭔가 계속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과 계속 나중에도 똑같을까 봐 그것도 걱정하죠. 일단 사람의 이런 속성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필요할 테고요. 크게 문제없는 지금의 현실을 너무 당연하지 않게 감사하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다가오는 매 순간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현명한 말을 남겼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단지 생각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크리스 프렌티스의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 것인가 중에 일부인데요. 저는 세상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생각한 대로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죠.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마다 집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영국 베스트 조엔 나시르다 박사가 미국 부부 4,000쌍을 2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에는 아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을 뺐고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남편은 운동을 많이 하면서 살을 뺐다고 합니다. 생뚱맞게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보세요. 시르다 박사는 부부들의 이런 모습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배우자의 수입이 늘어날수록 상대방은
더 많은 운동을 하는 이유로 수입 차이를 외모로 보상하려는 의도적 행동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쪽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외모를 갖고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는 결혼을 하기 전에도 서로의 조건을 보면서 서로 균형을 맞추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 서로를 보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고 그렇게 분석했는데요. 야, 이거 흥미로운 연구 결과네요. 어딘가 모르게 또 씁쓸하기도 하면서 사람의 원래 속성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이 균형을 자연스럽게 또 맞춘다는 것이 어찌 보면 또 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버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운동에서 살을 빼는 쪽이신가요? 자판을 했습니다. 아침에 사과 먹는 거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뭐에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아침에 사과만 잘 먹어도 평생 병원 갈 일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대체 어느 정도길래 병원 갈 일이 없는 건가요?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래요. 케르세틴. 이 물질이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보호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사과에는 펙틴도 풍부하대요.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하는데 특히 중금속 배출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과의 건강 효능을 입증한 연구가 많은데 미국과 영국 공동 연구팀은 매일 한 개의 사과를 먹으면 심장 건강은 물론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위험까지 낮췄고 체중 감량까지 도움을 줬대요. 사과를 먹을 때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또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야, 사과 껍질까지 버릴 게 없군요. 네, 이 정도면 사과 꼭 챙겨 먹어야겠죠? 자판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부에서 하는 공익 캠페인 같은 거, 뭐 333 법칙, 양치와 관련해서 하루에 3번, 3분 뭐 양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치는 3분이구나,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머리에 박혀 있고 세뇌당한 경우가 있는데 요즘 전문가들은 이 3분을 어떻게 볼까요? 3분은 턱없이 양치하는데 부족한 시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제대로 양치하려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대요. 와우, 10분에서 15분이라고? 치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올바른 양치질은 칫솔로 그냥 뭉뚱그려 치아 전체를 문지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치아를 두세 개씩 블록으로 묶어서 꼼꼼하게 닦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블록을 나누고 한 블록당 바깥면과 안쪽면, 교환면 등 3면을 최소 15초씩 정성스럽게 닦아야 한대요. 이렇게 하면 10분 이상은 걸린다는 거죠. 기존의 3분은 사실 수박 겉핥기 양치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10분에서 15분을 해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물론 시간과 함께 어떻게 양치를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간과 관련해서만 보면 관련 연구에서는 양치 시간을 10분 이상 한 그룹에서 구강질환을 가장 덜 겪었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하는 시간이 턱없이 너무 짧다면 차차 늘려가면서 10분 이상 물론 잘 닦는 게 중요하겠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방 알았습니다. 살면서 가끔 백지를 만들 때가 있어야 하는 것 같다. 그래야 관성을 먹고 새롭게 본능과 만날 수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새로운 교신을 보내고 가는 곳마다 영감을 얻는다. 에덴 동산에 막 떨어진 이부가 된 느낌? 목수정의 뼛속까지 자유롭고 치마 속까지 정치적인 중의 일부인데요. 백지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을 꿈꾸긴 하지만 정말 백지가 됐을 때 그것대로 또 감당하기 어려울까 고민입니다. 그래도 내 안에 공간이 좀 있어야 숨을 쉬고 나에게도 무언가 말을 걸 수 있으니까 비울 수 있는 것부터 조금 비워봐야겠습니다. 요즘 햇빛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선글라스 많이 착용하는데요. 근데 선글라스 말고 변색 렌즈라고도 아시죠? 저도 처음에 절대 선글라스를 쓸 것 같지 않은 분이 쓰고 계셔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변색 렌즈였습니다. 이 변색 렌즈, 실내에서는 투명 렌즈다가 주위 공간이 밝아지는, 밖으로 나가면 갑자기 색이 자기 혼자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야, 신기한데 이거 어떤 원리로 되는 걸까요? 변색 렌즈 안에
자외선에 반응하는 특수한 물질이 있대요. 자외선이 들어오면 분자가 반응해서 짙은 색으로 바뀌게 되고 자외선이 사라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원리죠. 자외선과 반응하는 물질은 염화은과 염화구리가 있는데 이 염화은과 염화구리가 자외선과 반응해서 렌즈색을 어둡게 한대요. 대단하네요. 이렇게 알아서 렌즈 색깔이 바뀌는 게 저는 뭐 껴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을 때 갑자기 색이 변하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쓰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편하다고 합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파가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아이 교육에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영유아일 때도 사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아이가 어릴수록 뇌가 스폰지처럼 정보를 흡수하기 때문에 영유아 사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이득이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 나온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면 육아정책연구소가 한국 아동 패널과 설문조사, 아동 검사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언어 발달과 문제 해결력에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학습 사교육이 많은 아이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양동화 고려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임상조 교수는 영유아기는 뇌가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 경험은 이후에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 시기가 조기 학습 주입의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과도한 조기 학습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놀이와 탐색,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기 뇌가 민감한 시기는 맞고 잘 받아들이는 시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사교육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상호작용, 놀이, 수면, 낮은 스트레스 수준에 의해서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탐색하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사교육보다는 놀이에 방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파가 났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고 자는 건 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선풍기만 틀어놓고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선풍기도 몸에 직접 쐬면 몸에 좀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방역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먼저 선풍기 바람이 밤새 특정 부위에만 몸의 부위에만 계속 집중이 되면 혈류량이 줄어든대요. 근육이 긴장하거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는 특히 자세 변화가 적잖아요. 특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몸에 바로 딱 쐬고 자는 거는 안 좋아요. 특히 얼굴 쪽에 두고 자면 코와 목 안쪽을 건조하게 할 수 있죠. 그럼 몸은 건조함을 극복하려고 점액을 과다 분비하게 되고 그러면 코가 더 막히거나 인후통, 두통이 유발되고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피부에 직접 바람을 맞게 되면 피부 수분도 빼앗고 안구 건조증도 심해질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때는 선풍기 바람을 몸 쪽으로 바로 쐬지 말고 발 쪽이나 벽을 향하게 두는 게 좋고요. 그래도 찬바람이 아쉽다면 선풍기 앞에 아이스팩, 얼음 그릇을 두면 냉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파가 났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걱정이, 불평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불평이,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불만이 전염되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웃음이, 열정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열정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사랑이 전염된다. 박재규의 내 삶의 힌트 중에 일부인데요.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